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정배라고 합니다. 오늘은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주 강사는 아니고요. 저희 학원에 고등부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김상일 선생님하고 김강수 선생님이 이제 고등부를 맡아 하실 텐데요. 잘 모르신 분도 계시고 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 학원을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휴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선택점이 있으실 텐데 제 학원을 좀 찾아오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위에 학원이 참 많고 어머니께서 이 시기에 많이 고민하시는 게 우리 아이에 맞는 학원을 어떻게 찾아갈까를 제일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저희도 마음에 담고 있고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도움되는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이 애쓰려고 합니다. 좀 잘 들어보시고 선생님들이 설명하시는 방향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우리 아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 위치가 어디 있느냐를 아셔야 그게 이제 어느 방향으로 아이를 이끌어가는 게 맞는지 학원 선택과 선생님의 선택이 있겠죠. 그 아이의 위치를 안다는 것은 아직 학교 시험을 본 게 없죠. 중학교 시험밖에 없고 학교에서 선행으로 쭉 달려오는 그 결과물밖에 없죠. 그거는 이제 학원 자체의 데이터죠. 학원 자체의 데이터만으로는 다 알 수는 없긴 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선생님들은 나름의 판단이 있습니다. 지금 가르치는 또 선생님들이 아이를 지도하면서 경험하셨던 아이의 수준이나 그 상태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딱 드러난 시점이 이제 시험을 내년에 이제 5월 달이죠. 시험을 딱 보면 그때 결과가 딱 드러나면 대부분 이제 어머니들께서 만족하시는 부분도 계시지만 그동안 뭘 했지 하는 생각도 많이 하십니다. 이미 이제 위에 자녀를 키워보신 어머니께서는 잘 아시고 이미 경험하신 바가 있으실 텐데요. 그 아이가 이제 그동안 부모님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고 또 그냥 공짜로 보내신 건 아니잖아요. 엄청난 돈을 투자하신 겁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따라 나온다면 그게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부모 입장에서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이들이 자기의 현실을 잘 깨닫고 열심히 해주길 바라는 마음은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위치에서 잘 하고 있는 친구도 있겠죠. 또 중간층인 학생도 있겠고 지금은 또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없는 아이도 있고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방향의 아이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에 맞춰서 이제 객관적인 점수가 나와서 이제 등급이 정해지고 지금 5등급제로 바뀐 걸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 많이 이제 부모님께서도 입시에 대해서 많이 학습이 좀 돼 있으신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걸 잘 들어보시면서 우리 아이에 맞는 위치가 현재 어딘지를 좀 판단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을 좀 선택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어떻게 보면 저희 학원은 큰 학원은 아니죠. 큰 학원은 뭐 많이 있죠. 회자되는 학원도 있고.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저희 학원에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 관심을 또 가지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저희 학원에 다니는 학부모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나름의 어떤 기대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나름의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100%는 아니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지도하는 마음은 저희 선생님 어디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른 거 견주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땐. 너무나 아이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계시고 아이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애쓰시고 계시고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개입을 하시려고 하고 계신 중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시간에서 선생님을 좀 판단해 보시고 좀 의미 있는 시간으로 좋은 결정을 하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김상현 선생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김상희 선생님은 저랑 같이 고등부에서 오래 해오시던 선생님이시고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이 고3까지 쭉 하시다가 지금은 고3은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워낙 고3 시장이라는 게 교육 시장이라는 게 대형 학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고1을 계속 지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입시에 대한 거나 또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될지 결과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데이터를 충분히 갖고 계시고 상당히 애쓰시고 계신 걸 저는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충분히 권할 만한
선생님이시고요. 또 뒤에 이어서 김광수 선생님도 마찬가지십니다만 그때가 다시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의학원에서 고등부 담당하고 있는 김상재 선생입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일요일인데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매년 하는 거지만 이렇게 또 어머니들 앞에 서면 좀 떨리고 그런 매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두 가지인데 그 앞에 이제 목차 보시면 있을 거예요. 일단은 첫째는 학생들 이제 수학 실력을 키우는 부분들 관심이 있을 텐데 어떻게 수학 실력을 키워야 될지에 대한 뭐 저의 생각 또는 저희 학원의 생각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학원 선택에 대한 뭐 저희 학원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지만 학생들의 학원 선택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선택하시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제가 갖고 있는 생각 또 저희 학원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수학 실력을 키우기 위한 수학 공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제가 이제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는요 기본 문제는 하고 쉬운 문제는 잘 푸는데 어려운 문제들은 진짜 못 풀어요. 저희 아이는요 심한 문제를 너무 못 풀고 쉬운 문제는 다 맞추는데 또 저희 아이는 응용력이 약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하면은 어려운 문제 잘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응용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응용력을 키워야 되는 것도 맞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등급이 올라가려면. 근데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기본 문제는 잘 푸는 데가 이제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기본 문제를 잘 푸는 게 맞는지, 기본을 어떻게 푸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대부분 그 부분을 무시하거든요. 이건 쉬운 문제니까 학생들이 잘 푸는 거다. 저희 아이는 이만큼의 능력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 문제를 잘 푸는데 그 기본 문제를 어떻게 잘 푸는지를 확인해야 그 다음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고 또 저희 학원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나눠드린 그 자료 보시면 뒤에 1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은 고등수학 개념과 기본 해석력 점검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중학생이든 수업을 할 때 첫 시간에 이러한 문제들 대략 10개 정도를 같이 테스트 연습을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풀리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학생에 대한 이해를 시작합니다.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고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이 학생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때 나온 문제들 중에 일부입니다. 자, 이 문제 갖고 보여드릴 게 좀 있어서 언니들 다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1번 문제만 좀 잠깐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어주시는데 1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눠주는 문제들을 못 푸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고1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문제를 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9개 정도는 풀어요. 9개 정도 풀고 대부분 다 답을 씁니다. 답을 쓰는데 10문제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많이 맞으면 2개 정도 맞습니다. 답이. 지금 3문제를 보여드렸는데 이거 집에 가셔서 아마 자녀분한테 풀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3문제 다 맞는 학생 없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실제로. 1등급 기준 학생들도 거의 3문제를 못 맞추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답을 얘기해주면 대부분 학생들이 실수다. 맞다. 착각했다. 이거 아는 건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첫 번째 문제 대부분 학생들이 답을 11을 할 거예요. 2하고 3하고 6하고 해서 11을 씁니다. 90% 넘는 학생들이 11을 써요. 그거 넘어갑니다. 근데 11을 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이 문제거든요. 11을 쓰는 이유는 학생들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이 봤던 문제거든요. x분의 6은 자연수다. 그러면 x는 6의 약수겠구나. 그럼 6의 약수는 1, 2, 3, 6인데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 3개 남을 거고 답은 1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답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게 학생들이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서 그래요. 학생들의 경험 안에 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x분의 6만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자연수가 되려면 x는 당연히 6의 약수여야 된다.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게 다양스러운 답인 거예요. 학생들이 답을 이렇게 10을 썼을 때 제가 학생들을 물어봅니다.
얘들아, 이거 어느 단원 문제 같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이거 어느 단원 문제일까요? 단원 중에서. 수상할 다 공부한 학생들 기준입니다.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문제가. 물론 집합이 나와 있긴 한데, 자, 이 문제는 집합 문제가 아닙니다. 집합은 그냥 껍데기일 뿐인 거거든요. 이 문제는 함수 문제예요, 함수 문제. x분의 6이 지금 변하는 값인데, 이 변하는 x분의 6의 값에 대해서 확인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이 문제를 함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다. 집합이라고 보고. 간혹 학생들이 이걸 보고 부등식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나쁘진 않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엄청 좁아져 있게 돼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고, 이 사실을 학생들이 인지를 못합니다. 문제 푸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이걸 학생들한테 인지시키고 네가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해는 안 된다. 시야를 좀 키우고 문제 해석하는 능력, 문제를 보는 시야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걸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이. 이게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학생들의 시야는 좀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선행이 좀 빨라지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공부하기 시작하잖아요. 공식 외우고 문제 기계적으로 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가면 갈수록 이 문제에 대한 정답률이 떨어져요. 생각 자체가. 학생들 전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세상이 변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항상 세상이 변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문제 두 개도 뒤에 제가 이제 해석 그냥 학생들이 틀린 이유들 달아놨으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학생들한테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네, 뭐 재밌는 결과 얻지 않을까. 이런 학생들도 종종 있었어요. 이렇게 설명할 때 제가 이 문제들을 매번 선별해서 나눠드리는데 집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자기 답이 맞췄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틀렸다. 이거 답 이거 아니냐. 이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은 저는 멋진 학생을 생각을 해요. 자기 자존심, 주장, 자기 생각이 좀 강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바로 수긍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수학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은 첫째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생을 이해하는 거다. 학생을 파악한다고 하는 것보다 학생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생의 수준, 상황, 또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럼 이걸 학생을 이해해서 그거에 대응하는 게 이제 학생에 맞는 그 다음에 적절한 공부가 되겠죠. 적절한 수업과 그 공부를 우리가 진행을 하면 이게 최선이 된다는 건 어머니께서 아실 거예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는 보통 첫 번째 단계를 무시한다. 첫 번째 단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저희 학원도 첫 번째 단계를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그래서 어떻게든 제대로 된 학생 판단을 하고 그 학생한테 맞는 처방을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게 학생에 맞는 수업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최소는 1대1 수업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 맞추기 위해서는. 근데 또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도 그런 1대1 수업을 하는 학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항상 저도 겪는 딜레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 내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치를 맞춰야겠지만 이 학생한테 이런 게 좀 부족하고 이런 학생한테 이렇게 조금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학생이 좀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제가 수업하는 반 같은 경우는 별도로 1대1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어머니. 보통 클리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클리닉을 약간 모아놓고 문제풀이가 아니고 학생 개별 수업으로 개별 수업에서 성장할 수 있는 코칭을 좀 해줍니다. 별도 수업으로 1대1 코칭을. 이 부분은 또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몸이 하나다 보니까 모든 학생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제가 도움을 줬을 때 좀 성장할 수 있는 학생들. 도움이 필요 없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주말에 1대1 수업을 한다. 그거는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학원 선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건 제가 이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설명할 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강조를 하고 어머님들한테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요게 이제 3년 전쯤 됐을 것 같습니다. 뭐 단대 보고 지망하시는 부모님도 계실 텐데 작년이나 올해는 안 그랬는데 몇 년 전까지는 단대 보고가 수학 그 진도가 많이 달랐습니다. 단대 보고가 수학 진도가 다르다 보니까 그 일반 연합반에서 같이 내신 대비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진도가 원체 다르게 나가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1단원, 2단원, 3단원 나가는 학교가 일반적이라면 단대 보고는 1단원, 7단원, 8단원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럼 같이 내신 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대 보고 반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단대 보고도 제 진도를 나갈 거고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조만간 단대 보고 설명회 있다가 들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확인해 봐야겠는데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단대 보고가 시험 범위가 달랐어요. 근데 제가 예비고일 학생이었는데 저하고 이제 12월부터 계속 수업을 해서 방학 동안에 되게 많이 성장을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3월 달이 돼서 이제 본격적인 내신 대비 두 번째 시즌이 들어가는데 이 학생의 부모님 생각해 보니까 시험 범위가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 학생을 조금 제가 케어하고 싶었어요. 시험 범위가 달라도. 그러니까 저희 반 내에서 제가 시험 범위가 다르지만 내가 시험 대비를 해주겠다. 별도 시간을 갖거나 아까 말씀드린 클리닉을 통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학생이 저하고 수업을 하면서 꽤 많은 성장을 했고 그럼 가능성이 좀 보였거든요. 그랬는데 어머님이나 학생은 좀 불안하잖아요. 시험 범위가 다르니까 이 연합반 수업을 듣다 보면은 자기 시험 범위하고 다른 범위를 공부하고 이럴 거니까 그래서 단대부고 반을 가겠다 타학원에 그래서 가겠다고 하셔서 뭐 저는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잘 해라 하고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단대부고를 갔습니다. 단대부고 가서 1학기 시험을 보고 여름방학에 다시 왔는데 중간고사는 그럭저럭 잘 나쁘지 않게 봤어요. 단대부고 내에서 3등급을 열었으니까 실력 대비 못 본 건 아니었어요. 요즘에 단대부고가 학생들이 남학생들이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가서 성적 받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수학에서. 근데 기말고사는 완전 폭망을 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 저한테 왔는데 사정을 보완 이런 겁니다. 단대부고가 주 이제 프린트가 나가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프린트와 부교재를 나가는 학교가 있는데 단대부고 프린트가 나갑니다. 주로 기출문제들 중에 어려운 것들 묶어서 그러니까 그 프린트에서 문제가 좀 나오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대부고 학원에서는 그 프린트를 어마무시하게 분석을 하겠죠. 일단 프린트 같이 풀고요. 유사 문제 만들어서 반복 연습시키고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나쁘지 않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기말고사도 똑같이 한 겁니다. 기말고사도 똑같이 프린트하고 유사 문제, 변형 문제 엄청나게 풀고 시험대를 했는데 기말고사에는 프린트에서 문제가 하나밖에 안 났어요. 이때 그 프린트만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은 다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그 기말고사 때 엄청난 학생들의 점수 변화, 위치 변화, 뭐 1등급 받은 학생이 저기 4등급에 가 있고 잘 찍어가지고 5등급 받던 학생이 1등급, 2등급 나오고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 성적을 잘못 받은 건 문제가 안 되고 더 첫 번째 문제는 이 학생이 결국 다시 왔거든요, 저한테. 근데 1학기 동안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거예요. 암기식 공부를 한 거잖아요, 계속. 외우고 문제 풀이고. 그러니까 잘 성장하던 친구가 갑자기 저는 교학생이 계속 올라가면 진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왔는데 중3으로 되돌아가 있는 겁니다. 학생이. 생각하는 수준이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 수업이 장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학교별 수업이. 그런데 학교별 수업이 갖는 단점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교별 수업이 갖는 단점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학년 수업에 학교별 수업이 되게 많거든요. 단대부고반, 뭐 숙명여고반, 뭐 어떤 반들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원마다 대형 학원들 다 있거든요. 3학년 때 학교별 수업하는 학원 보신 적 있을까요? 3학년 수업에 3학년 내신 대비를 해야 됩니다. 3학년 내신 대비 하는데 3학년 숙명여고반 찾아보세요 있는지. 뭐 특별한 뭐 외고나 뭐 특별한 학교들 있잖아요. 자사고는 있을 수 있는데 이 동네에 있는 학교들 3학년 내신 대비반 없습니다. 수학에 있어서. 어떤 학원도 없어요. 2학년 한번 찾아보세요. 2학년 내신 대비반 있는지 학교별 숙명여고 내신 대비반 있을 수 있거든요. 확 줄어듭니다. 1학년 때 엄청 많아요. 1학년 때는. 단대부고반도 여기저기 있고 뭐 숙명여고 반도 여기저기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왜 2학년 때 가면 내신 대비반이 없어질까요? 2학년 때는 내신 대비가 학교별로 차이가 없나요?
이 부분을 1학년 때는 당장의 성적이 급하니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십사. 저는 학생들이 계속 성장을 해서 자기 실력에 맞는 점수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신 대비반에서 암기식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씀을 늘상 드립니다. 매년 똑같습니다. 3월달 저하고 수업 듣다가 시험기간 3월, 방학 때 듣다가 3월이 되면 선생님 저희는 숙명여고반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경기여고반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갑니다. 3월달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가서 잘 됐으면 좋긴 하겠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수업하는 반은 이제 보통 제가 15명 안팎 진행하는데 보통 학교가 많으면 한 10개 정도 학교? 적으면 7, 8개 학교 학생들이 모이게 돼요. 그리고 나면 학교별 내신 대비 안 해주냐? 합니다. 학생들 제 학생인데 제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학교별 프린트들 나오는 거 분석해서 그 학교 대응 전략, 학교별 교재 다 만들어줍니다. 학생들한테. 그 예시를 제가 맨 뒷페이지에 해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별 프린트가 나오거든요. 학교에서 그 프린트에서 유사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를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희 학교에 이제 경기여고, 뭐 개포고, 몇 개 학교 숙명여고 이렇게 써서 그 학교별 교재를 따로 만들어줬어요. 프린트 분석하고 유사 문제 찾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개 학교의 책들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서 줬거든요. 경기여고, 개포고는 프린트에서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 얘기해요. 이거 외우지 마라. 그리고 타학교 교재도 줍니다. 너희 거 풀고 타학교 거도 풀어라. 그래서 보시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그 대표 문제로 되어 있는 게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제가 유사 문제 만들어서 밑에 있는 문제들 또는 변형 문제들 몇 개 만들어서 같이 연습하고 과제도 주고 해설하고 이렇게 학교별로 다 합니다. 물론 한계는 있어요. 제가 보통 저도 솔직히 숙명여고 반 하시는 선생님이 부럽습니다. 한 학교만 하면 되니까. 저는 이제 뭐 5개 학교, 10개 학교 시험 때 되면은 솔직히 선생님들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데 뼈를 갈아 넣어서 만들어서 연습을 합니다. 근데 저는 학생들한테 이 문제 푸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풀어야 된다. 하지만 제발 외우지 마라. 그냥 공부하는 과정에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학생들이 그 뒤에 가능성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 프린트의 중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클리닉 시간에 별도 학생별로.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와가지고 선생님 저 이거 저희 학교 프린트 문제 아닌데요? 제가 풀려고 해도 안 풀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별도 클리닉 시간에 따로 좀 정리를 해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두 가지는 첫째는 학생 수준별 수업이 중요합니다. 합쳐서 얘기한다면 학교별 수업보다는 수준별 수업에 집중해 주시고 왜냐하면 학교별 수업을 갔을 때 숙명여고에 반에 갔다고 생각하시면 숙명여고 지금 바뀐 교육과정상에서 말씀드리자면 1등급이 10%잖아요. 숙명여고 학생 인원수가 좀 많은데 그럼 1등급은 대략 40명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본인 학생이 1등급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이다. 그럼 그 반이 수준이 40등 안에 선에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숙명여고 학생들이 1등부터 40등이 그 반에 모인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어느 반에 갔더니 여기는 숙명여고 반인데 나보다 못하는 친구만 있더라. 뭐 나보다 잘하는 친구만 있더라.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준에 맞는 수업이 중요하고요. 수준에 맞는 수업을 선택을 하려면 지금 본인이 어떤 위치인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위치에 맞는 수업에서 항상 수업을 결정을 하실 때는 본인 실력보다 살짝 높은 조금 어려운 수업을 결정하시는 게 많습니다. 항상 본인 수업보다 밑에 있는 수업을 하는 건 아닌데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그거보다 조금 높은 수업을 결정하시고 본인에 맞는 수업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은 적절한 학생 평가가 필요하고 학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학생하고 많은 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 수업은 조금 지향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다. 그래서 학생 평가 관점에서 저희가 매년 준비하는 게 그 컨설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학생들 개별 평가를 대략 해줍니다. 일 때는. 그래서
저희 레벨 테스트 한번 보시고 그 시험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한 다음에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신청을 하시면 학생이 수상한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분석했던 듯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고 이 학생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부분은 신청하시고 뭐 힘드시겠지만 학생 테스트 한번 보게 해주시면 제가 시간을 내서 학생 평가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평가가 완벽한 건 아닌데 제 평가도 한번 들어보시고 제일 많이 가는 깁생도 한번 시험 보시고 깁생 레벨 평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깁생 시험들 다 보거든요, 매년. 그래서 와가지고 선생님 저 레벨 얼마 나왔어요? 1레벨 나왔다고 뭐 잘했다 하고 3, 4레벨 나왔으면 열심히 하자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제 생각인데 깁생 말씀을 드리면 3, 4레벨은 안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3, 4레벨 쪽. 1, 2레벨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3레벨, 4레벨 가시는 것보다는 소규모 학원에서 아니면 뭐 1대1 수업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 전에 깁생 3레벨 있다가 저희 반에 온 1학년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을 보면서 또 올해 느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네,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올라가면 좋을 텐데 올라가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깁생 레벨 평가는 괜찮다. 객관적인 실력 평가 해보실 수 있다. 근데 그것만 갖고서 결정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구체적인 평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 됐고요. 저희 반 궁금하신 부분들은 제가 제 학생들한테 일정표하고 나눠드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4페이지에 보시면 계획표, 그 다음에 수업 목표, 그 다음에 수업할 때 기본적으로 가져올 마인드들. 제가 이걸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면 듣고 흘려서 요거 맨날 나눠주고서 요거 숙제로 줍니다. 다 읽어오고 밑줄 쳐오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한번 보시면 제가 매년 드리는 학생들 주는 표고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지 아마 아실 수 있으실 까 생각하고 뭐 그 다음에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은 저한테 따로 질문해 주시면 이거 마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다음로 궁금하신 부분은 뒤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저희 학원의 또 김강수 선생님이 맡아 하시는데요. 조금 전에 했던 김상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 10개를 보면 문제 10개 가운데 한 2개, 3개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물론 1개 정도도 상당히 마무리하면 최고의 퍼펙트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할 때 그 1개를 잘 맞추기 위해서 선생님이 수업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가운데 폭에 보면 한 2개에서 3개까지는 선생님이 그 반을 좀 2개, 3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간다면 김광수 선생님은 그 가운데 한 5개에서 6개 현재 머물러 있는 위치에서 5개, 6개 정도를 충분히 커버해서 그 다음에 더 목표가 4개, 5개를 더 마무리해서 4개, 5개를 마무리해서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수업을 이끌어 가시는 반으로 운영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름의 어떤 이력도 보면 자기 경험치에서 보면 상당히 열심히 해서 결과를 만든 경험치도 갖고 계시고 또 선생님께서도 아이들 바라볼 때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야 될지 구체적인 계획을 또 갖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또 그에 해당되는 또 학부모님 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합한 부분에 도움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그 이후에도 같이 또 질문 받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수 선생입니다. 그 원장님께서 좀 어렵게 말씀하셨는데 그 햇님반 달림반 있잖아요. 제 달림반 담당입니다. 못한 애들 잘하게 만드는 게 제 일이고요. 아까 이제 김상진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제 공부를 잘 안 하거나 못하는 애들이 잘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시작을 할게요. 어머님들이 다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열심히 안 해요. 뭐 이런 생각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중3 때였는데 처음 이제 학원이라는 데를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학교에 찾아오셔서 담임 선생님한테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학원을 소개해 주셨어요. 이상한 일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원장님이랑 담임 선생님이 뭔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학원이 이름이 없는 학원이었어요. 위치가 음마 북문 어디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아침에 그 방학 바로 전이었는데
아침에 봉고차에 실려서 학원에 오고 수업을 하고 집에 앞에 다시 떨궈 주는 시스템이었는데 이 학원이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사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상한 학원이었는데 학원비도 비쌌어요. 30년 전인데 한 달에 30만 원, 영어 수학 같이 하면 50만 원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원장님이 직접 수업을 하셨는데 그 원장님이 되게 무서웠어요. 이렇게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얼굴만 기억이 나거든요. 아직도 그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숙제를 얼마큼 많이 냈냐면 저희 때는 빽빽이라고 불렀는데 이 깜지 있잖아요. 이렇게 문제풀이 해가는 거. 하루에 10장씩이었거든요, 숙제가. 근데 이제 이틀 만에 가면 20장을 하고 주말 끼면 30장을 하는 거예요. 방학이 되면 2배였거든요. 그러니까 60장 하는 날이 있어요. 60장 스프링 노트 한 권을 풀어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아침에 이제 9시까지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고 12시에 끝나서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나서부터 숙제를 시작해요. 계속 문제를 풉니다. 계속 숙제를 하고 저녁을 먹어요. 계속 숙제를 하다가 엄마가 또 이제 뭐 간식 같은 거 넣어주면 또 그것도 먹고 계속해서 새벽 한 4시까지 하는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안 됐던 게 안 하면 때렸어요. 이렇게 어머난 몽둥이로 이렇게 소리가 휙휙 나도록 때리는데 한 장 안 나오면 한 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몇 대 때리다가 아픈 척하고 그러면 들어가 다음에 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때렸어요. 남자애들은 좀 이제 몸으로 때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한 대 딱 맞는 순간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되게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겁이 나서 한 번도 숙제를 안 빼먹고 이렇게 항상 남도록 했거든요. 제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못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한 60명 중에 한 10등, 15등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쁘진 않았는데 잘한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 거였는데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갔죠. 제가 단대부고를 나왔는데 그때 기억에 3월 말에 국어, 영어, 수학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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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점 만점의 모의고사를 봤는데 국어랑 영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수학을 제가 100점 맞았어요. 15반 60명씩 900명이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100점이 저 말고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았어요. 제가 공부를 잘하게 됐구나.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했는데 못할 수가 없어요. 저희 때는 그 정석이 1학년께 1, 2학기가 나뉘어지고 한 권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100번쯤 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수를 채우려고 하니까 했던 문제를 또 풀고 또 계속 풀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책을 옆에 딱 펴놓고 책을 안 보고 문제를 쓸 수 있어요. 똑같이. 그리고 잠시의 딜레이도 없이 계속 써서 풀이 과정을 똑같이 딱 쓰면 모범 답이랑 똑같이 쓸 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잘하게 됐다는 걸 알고 나서 그 학원을 그만뒀죠. 너무 무서웠거든요. 한 6개월 정도? 1년은 안 됐던 것 같은데 저희들끼리 선생님들끼리 세미나 같은 걸 하면 이제 저희들끼리 뭐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고 요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의견이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하면 애들이 공부를 잘하게 될 건가에 의견이 좀 다른데 다 동의하는 게 하나는 뭐냐면 집중된 압도적인 시간 양이 필요하다. 그게 어느 시점에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쌓여서 어느 순간을 넘어서면 어느 경지를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매우 수월해요. 매우 수월한데 그 아래로 잘 안 내려가거든요. 사실 그 밑으로는. 근데 그 과정은 되게 인내의 시간이에요. 괴롭고 버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 헬스장 가는 거랑 비슷해요. 닭가슴살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다 몸 좋아지잖아요. 힘들죠. 근데 그게 비슷해요. 공부도 시간을 투자하고 많이 하면 잘하게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 그거를 계속 이제 뭐 아이들한테 할 수 있도록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꼭 근데 그런 방식이 항상 이제 성과를 내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반에 제가 다녔던 그 학원에 반에 한 15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저만 성적이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저는 무서워서 계속 숙제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안 하고 싶잖아요. 어른들도 왜 일이 있으면 최대한 미루고 리포트 내기 전날 밤새고 뭐 이러잖아요. 애들도 그렇거든요. 숙제를 최대한 미루고 안 하다가 학원 가기 전날 혼나니까 이제 그날 막 하고 이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성적이 잘 안 납니다. 그 얘기를 잠깐 제가 이제 써놨는데
어, 9페이지 봐주시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남들이 모르는 특별하게 대단한 방법 같은 건 없어요. 잘하게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잘하게 돼요. 근데 이제 시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또 수학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이 정도 방법을 거치시면 좋겠다 싶고요. 일단 숙제를 할 때, 문제를 풀 때 그냥 덤벼들지 말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길게 나와 있으면 주어진 조건이 뭐고 구하라는 게 뭐고 내가 이걸 봤던 문제인지 내가 알고 있는 유형인지 아니면 처음 보면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걸 연습을 처음에 숙제 양이 많기 때문에 매번 그런 생각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불편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시간을 좀 투자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실제 문제를 풀 때는 가능하면 친절하게, 친절하다는 말이 잘 나보다 더 못하는 친구나 동생한테 설명하는 방식으로 풀이 과정을 써가면서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결국은 자기의 논리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들고 개념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 정도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4시간입니다. 저희가 보통 숙제를 한 번에 한 50에서 80문제 정도가 나가는데 빨리 푸는 친구들은 저 시간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저희 수업이 4시간이면 숙제 양도 한 4시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거기까지 해서 오는 친구들이면 이제 면피한 거죠. 숙제를 했어. 안 혼날 거야. 근데 그러면 실력이 잘 안 늘어요. 그런 다음에 꼭 하셔야 되는 게 채점을 해봐야 됩니다. 본인이 틀린 게 뭐고 맞는 게 뭔지, 틀린 거면 뒤에 모범 답안을 확인해서 왜 틀렸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 채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0분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틀린 것들, 잘 모르는 것들, 중요한 것들은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이게 사실 공부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헬스 얘기를 잠깐 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 아령을 한 10개쯤 들 수 있다고 쳐보죠. 매번 10개 들면 계속 나의 이 건강이 그대로 유지가 될 텐데 공부를 더 잘하게 되려면, 더 튼튼해지려면 10개 하던 걸 11개 들고 12개 들고 더 늘려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점까지 한 건 뭐냐면 내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물론 아는 것을 다시 풀어봤으니까 좀 더 숙달되게 풀 수는 있겠지만 모르는 건 여전히 모르는 상태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잘 안 됐던 거, 모르는 거, 이런 것 중요한 거를 다시 풀어보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게 한 2시간 정도. 요 루틴만 지키면, 물론 이 루틴이 매우 불편해요. 아이들한테 괴로운 일인데 이걸 계속 반복해서 딱 겨울방학 한 달, 2달만 딱 지나고 나서 보면 성적이 확 올라가요. 반대로 말하면 이제 공부를 계속 못하는 방법은 그대로 반대로 하면 됩니다. 이제 제가 1번, 2번, 3번이라고 써놨는데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어디서 걸리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1번에서 걸리면 사실 답이 좀 없습니다. 숙제를 안 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것으로 자기 걸 얼마큼 만들 수 있냐는 건데 단지 듣는 것만으로 선생님이 풀어주는 것을 보는 것으로 내가 그걸 할 수 있냐면 근데 대단한 머리죠. 그런 사람은 굳이 학원 안 다녀도 돼요. 보통은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본인 연습을 해봐야 돼요. 숙제를 내는 게 괴롭히려고 내는 게 아니라 연습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꼭 해봐야 됩니다. 숙제를 해서 이제 면피했다. 안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오면 고생은 많이 했는데 노동의 성과가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꼭 채점을 해보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2시간 정도 또 시간 투자하면 확 늘어요. 실력이 거기서.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요걸 반복하는 것이 공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이런 거를 모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계속 그냥 아는 것도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한 거죠. 시간이 허락되면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가능하면 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려면 요 루틴을 지키는 게 제일 좋다. 이런 판단이고요. 잠깐만 이딴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교육학을 전공하진 않았는데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 방법이 이제 크게 2가지 정도가 있대요. 하나는 이제 전근대적인 방법, 옛날에 서당에서 훈장님들이 하시는 방법, 하늘 천 따지, 애들이 그냥 따라서 하늘 천 따지,
그냥 단순 반복하는 거죠. 그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 데잖아요. 요새 이제 학원들이나 요새 교습 방법은 다 조금 체계적으로 가요. 개념 설명을 쭉 하고 예제를 쭉 풀어주고 유제를 풀리게 하고 집에 가서 연습 문제를 다시 풀어보게 하고 반복을 시키죠. 근데 안타깝게도 두 교습 방법의 이 학업 성취도는 차이가 별로 없답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공부라는 것은 반복인 거예요. 모르는 걸 알게 되려고 하니까 시간을 투자해서 계속 반복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첫 번째는 사실은 이 강사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기도 해요.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니까. 다만 이제 강사가 이제 모르면 안 되겠죠. 아는 거 설명해주고 좀 더 쉬운 방법 설명해주고 이 길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다 요거고요. 저희는 이제 그러면 그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좀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숙제 안 해오면 너 그러면 안 된다. 죽어볼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어르고 달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뭐 그런 것을 목적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 거고요. 그 11페이지 보면 대충 저희가 숙제 양이 나와요. 제가 하는 숙제 양이 한 번에 한 많으면 80개, 적으면 한 50개 이 정도에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실제로 풀어보면 잘하는 애들은 모르는 게 별로 없고 빨리 풀겠지만 못하는 애들은 시간이 더 걸릴 거고 모르는 것도 많아서 오답 노트를 해야 되는 것도 더 많을 거예요. 괴롭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야 잘하게 돼요, 결국은. 저절로 잘하게 되진 않으니까 저희는 계속 이걸 강제하게 될 거고요. 저는 이제 화목반으로 수업을 하는데 목표는 2등급 반입니다. 이제 등급 체계가 약간 바뀌어서 2등급이면 3분의 1쯤 돼요. 34%까지가 2등급인데 30명이면 10등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등급 목표인 건 2등급 해야 그래도 어쨌든 인서울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고 2등급 목표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기본적으로 화목반 수업을 이제 저녁 때 진행하고 방학 들어가면서 이제 저희가 공통 수원 이제 1학기 과정을 방학 때 좀 깊게 들어가는 동안에는 토요일날 문제풀이반을 따로 진행합니다. 문제풀이반을 진행할 거고 그때는 기출 문제를 저희가 이제 주변 학교들 데이터를 좀 모아서 A, B, C, D로 나누어서 이제 A부터 D까지 어려운 것부터 쉬운 것까지 나눠서 기출 문제 중심의 풀이를 쭉 진행할 계획이고요. 전체적인 계획은 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잘 따라오고 하면 방학 지나고 나면 성적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은 때리지 않습니다. 경험치를 전수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상당히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를 본인의 경험에 보면 결국 핵심은 그겁니다. 일단 입력이 돼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식이라는 것은 들어와 있어야 그걸 이용하게 되잖아요. 문제를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개념이나 알아야 될 지식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생각이 안 되죠. 그리고 출발이 안 됩니다. 처음에 뭘 이용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의 어떤 터치가 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조금 말씀하셨지만 그 반 같은 경우는 토요일 시간을 좀 활용해서 기출 문제를 단계적으로 그 반은 그냥 약한 애도로 그대로 방치해서 그냥 유지의 목적이 아닙니다. 올리는 게 목적입니다. 올리는 거고 어차피 어머니들께서 보실 때 들으시면서 선생님은 좀 입증하신 부분이 부모님께서 머리 좋은데 안 한다 해서 그 머리 좋은데 안 하는데 하니까 결과가 나오더라를 입증하신 거거든요. 선생님은요. 근데 대부분 어머니께서도 아이들이 보면 나름의 역량은 다 있다고 보실 겁니다. 충분히. 그 안에서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자기 의지를 사용하냐의 문제인데 그거는 부모님께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입장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학생들을 맡는 아이들 대상으로도 똑같은 마음이고 지금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맡는 저는 이제 중학생들을 좀 더 고등학교 준비하는 단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 첫 번째입니다. 얘한테 갖고 있는 제일 큰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들한테는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차근차근히 익힐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지금 많이 보내왔죠. 그럼 남은 시간이 많이 안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기회는 있습니다. 방학도 있죠.
그때 자기가 학습을 깨닫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안 했던 친구들이 앞으로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아이들은 성장할 겁니다. 생각도 그렇고 지식도 성장하죠. 그러면 자기 판단할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나는 준비해야 될지. 이게 시험이라는 건 결국 준비 과정이잖아요. 그기 위해서 결과를 만들어 보고 그걸 통해 가지고 너는 어느 정도 위치니까 어떻게 노력해야 된다를 제시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아이들이 깨달아서 아, 이제 나는 이제 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도록 만드는 게 선생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과 같은 마음이고 그게 협력 관계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토요일 때 학생들을 붙잡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김상현 선생님은 김상현 선생님 반의 그룹의 대상으로 집중해서 이끌어 나가실 거고 그 안에 저 안정적으로 1등급이나 또 조금 아슬한 친구는 1등급이 만드는 당연히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목표입니다.